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우리는 저 먼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보이지 않는 심해 깊은 곳까지 탐험을 떠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밝혀내려 애쓰지요. 하지만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단 한 곳,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내가 나를 안다고 확신하시나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가끔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모습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별것 아닌 일에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분명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마치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아주 낯선 타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겪어야 하는 운명 같은 수수께끼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고 어두운 지하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금지된 지하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던 한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의 편견과 지독한 고독 속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아니야, 우리는 무의식의 노예다라고 외쳤던 사람, 33번의 수술을 견디며 육체는 무너져도 인간의 정신은 결코 늙지 않음을 증명했던 사람,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치열했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낯설게만 느껴졌던 내 안의 진짜 인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18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변방, 지금의 체코 지역인 모라비아의 작은 마을 프라이베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유대인 양모 상인의 집안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조금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머리에 양막을 뒤집어 쓴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서양의 속설에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큰 인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어머니 아말리아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처자들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나의 황금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지기는 지그문트의 애칭이었지요. 어린 시절 프로이트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온 가족이 방 한 칸에 모여 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좁은 방에서도 유일하게 등유 램프를 켤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어린 프로이트 뿐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촛불 아래서 공부해야 했지만 장남인 프로이트만큼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지요. 심지어 여동생이 피아노를 치면 오빠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워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과 기대, 그것은 어린 프로이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훗날 프로이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사람은 평생 정복자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감정이 실제로 성공을 불러온다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유대인이라는 차별을 딛고 보란듯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것이 어린 프로이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우리 세대의 장남들이 겪었던 그 무게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프로이트는 명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원래 법학이나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군인도 공무원도 될 수 없었지요.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이 바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대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어서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돈을 벌어야 했지요. 사랑하는 연인 마르타와 약혼을 했지만 돈이 없어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무려 4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치 않았던 개업이가 되었습니다. 비엔나의 한적한 거리에 병원을 열었지만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빈 진료실을 지키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재능은 여기서 썩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남을 것인가? 불안과 초조함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파리로 유학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신경과 의사였던 샤르코를 만나게 됩니다. 샤르코는 당시 의학계에서 무시당하던 병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테리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히스테리를 꾀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팔이 마비되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 의사들은 이들이 관심을 끌려고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지요. 심지어 자궁이 몸속을 돌아다녀서 생기는 병이라며 여성들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샤르코가 최면술을 이용해 이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프로이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최면을 통해 환자가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을 떠올리자 거짓말처럼 마비가 풀리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다.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슬픔이 출구를 찾지 못해 몸으로 터져 나온 것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비엔나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본격적으로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면술을 썼지만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면이 걸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환자를 편안한 소파에 눕게 하고 의사는 환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뒤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자, 지금부터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해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부끄러운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시작이자 그 유명한 자유연상법입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둑이 터지듯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배우자에게 느꼈던 분노, 남몰래 품었던 성적인 욕망들, 평소에는 체면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듯 꽉 막혀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을 말로 털어내자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답답한 속내를 누군가에게 실컷 털어놓고 났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그 치유의 힘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무의식이 숨겨져 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진짜 주인은 바로 그 무의식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40살이 되던 1896년 그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야콥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프로이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거리 공포증이 생겨 혼자서는 외출조차 할 수 없었지요.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던 의사가 정작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인생의 중반기,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자신의 근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내 앞에 막아주는 벽이 없다는 허전함, 다음은 내 차례라는 두려움. 프로이트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나의 환자가 되겠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만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난 상징들을 분석하며 자신의 무의식을 해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뒤에 숨어있던 경쟁심, 어린 시절 동생이 죽었을 때 느꼈던 묘한 안도감, 성적인 욕망과 질투. 그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직시했습니다. 그 처절한 자기 분석의 결과물이
1900년에 출간된 불멸의 저서 꿈의 해석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꿈은 억눌린 소망에 위장된 성취다. 현실에서는 도덕과 체면 때문에 억눌렀던 욕망들이 밤이 되면 가면을 쓰고 꿈이라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을 분석하면 우리의 무의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인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프로이트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꿈의 해석을 발표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8년 동안 책은 고작 600권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를 성에 미친 괴짜 취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욕으로 해석하는 그의 이론이 당시의 엄숙한 비엔나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겠지요.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학회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방해하러 왔다. 그는 스스로를 고고한 고독자라고 칭하며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진심은 통하는 법일까요? 그의 주변으로 하나둘씩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프로이트의 집 거실에 모여 토론을 벌이는 수요 심리학회가 만들어졌지요. 그 중에는 스위스에서 온 젊은 의사 칼 융도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물론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서 말이지요. 그는 융을 나의 황태자, 나의 후계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깊이 교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 나의 학문을 이어받을 든든한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지나치게 성적인 부분에 집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이 비과학적인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했지요. 결국 두 사람은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결별합니다. 그때 프로이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품 안의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쓸쓸함이었을까요? 가장 아끼던 제자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6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새로 사귀기보다 잃는 것이 더 익숙해지는 나이. 그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유럽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서로를 죽일 수 있는가? 프로이트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딸 소피를 잃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여 임신 중이던 딸을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장례식에 갈 기차표조차 구하지 못해 먼 타지에서 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 설상가상으로 딸이 남긴 손자 하이넬레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손자의 죽음 앞에서 그 강인했던 프로이트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죽은 것 같네. 나는 이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네. 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수정합니다. 인간에게는 삶을 지향하는 에로스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돌아가려는 본능, 타나토스가 있다. 죽음 본능. 참으로 서글프고 어두운 결론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자식의 죽음을 목격한 노학자에게 삶은 그저 아름다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은 죽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투쟁의 과정이었지요. 그리고 1923년 67의 프로이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구강암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시가를 20개비씩 피우는 지독한 골초였지요. 입안에 하얀 혹이 생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이었습니다. 수술은 끔찍했습니다. 오른쪽 턱뼈와 입천장의 절반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입안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는 거대한 고무 보철물을 끼워야 했습니다. 그는 이 보철물을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입을 벌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는 것도 고문이었고 말을 할 때마다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보철물이 잇몸을 계속 자극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1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은퇴하고 조용히 요양이나 하며 지냈겠지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면서도 그는 매일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만 쉬시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삶인가? 나에게 삶은 고통을 견디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3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33번의 전신마취와 칼질. 80대의 노인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어도 정신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육체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하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 아닐까요? 몸이 아프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태도 말입니다. 1938년 82살의 프로이트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칩니다.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나치는 그의 집에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여권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책들은 광장으로 끌려나가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딸 안나가 게슈타포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노인은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며 시가를 피워댔습니다. 다행히 딸은 돌아왔지만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비엔나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런던으로 망명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에서 죽지도 못하고 이국 땅으로 떠나는 처지. 하지만 그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1년. 암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퍼졌습니다. 뺨에 구멍이 뚫려 밖에서 입안이 보일 정도였고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했는지 그토록 아끼던 애완견조차 주인을 피해 도망갈 정도였지요. 그것이 프로이트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을 테니까요. 모기장이 쳐진 침대에 누워 그는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의사가 진통제로 아편을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 죽고 싶지 않네. 나는 내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네. 끝까지 이성을 놓지 않으려는 초인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23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오랜 주치의이자 친구였던 막스 슈르 박사를 불렀습니다. 슈르 자네 내게 약속했었지? 때가 되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이제는 고통뿐이네. 더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는 안락사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게 연명하느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스스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마지막 선택이었지요. 슈르 박사는 눈물을 머금고 모르핀을 주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꿈도 무의식의 괴물들도 없는 평화로운 안식 속으로 그렇게 거인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프로이트의 삶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심도 많았고 고집불통이었으며 평생 담배를 끊지 못한 나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추악한 내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집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우기기도 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그 모든 불편한 감정들은 당신이 억누르고 외면했던 무의식의 목소리라고요.
이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안의 고집쟁이 노인과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렇게 나 자신과 화해할 때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닙니다. 평생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내면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 프로이트가 평생을 바쳐 탐험했던 그 마음의 지도를 따라 여러분도 내 안의 보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